않고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예, 네. 스페이스바. 이거. 네, 오늘 사실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날인데 사실 제가 5.18이 되면 이제 강주 가거든요. 가는데 오늘 못 가게 돼가 원포인트를 했어요. 하필이면 5월 18일이라서 못 가게 돼가지고 오늘 그나마 사실 우리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말을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5초만 저희가 시간을 내서 묵념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인데 전에 조영환 선배님이 현실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주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일단 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에 누가 지었는지 어떤 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어머니고요. 최 사장이 지었고 초판 발행은 2015년 2월 4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많이 찍었고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분류는 교양 인문이고 저자는 이 책이 인문학적 자기개발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최 사장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최 사장은 이 사진으로 보면 되게 잘생겼는데 항상 사진과 실제 모습이 약간 차이가 있다. 최 사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개인에게 영혼의 문제는 너무나 크고 중요해요. 그에 비하면 일상은 사실 작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만 매달려 살아가요. 대화도 일 얘기, TV 얘기, 가족 얘기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적인 대화, 우리 영혼과 관련된 대화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대화를 지적 대화라고 표현한 것이고 지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공통 분모가 필요한데 그 공통 분모가 인문학이고 교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철학을 복수전공하셨다는 얘기인데 보통 국어국문학과 나왔다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약간 이런 사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철학적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의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그 국문학과보다 철학을 더 강요하시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책을 지금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시적인 관점으로 그때 어떻게 목차를 가지고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세세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철학, 과학 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하나하나 선배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것인가 아니면 거시적 관점에서 좀 바라볼 것인가. 사실 이 책 자체가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숲 전체로 이 지식들이 이렇게 철학은 이 정도의 지식이 있다 저 정도의 지식이 있다 알려주는 거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넓게 바라보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 책은 왜 쓰여졌을까? 왜 기획을 하고 왜 최 사장이 이 책을 쓰게 되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은 키워드가 첫 번째가 소통이고 뭐 지식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교양인도 있고 있는데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잡은 거는 소통이랑 교양입니다. 키워드가.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책을 읽을까요? 모르는 것이 약이 되는 경우보다도 사실 알아서 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선배님도 발표하시면서 이 책을 읽고 아는 척 좀 해보고 싶어서 이 책을 읽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그냥 당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뒤에 가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는데 제가 이제 교보문고에서 2015년에 이때 베스트셀러 순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현실편에서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가 있는데 30대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30대들이 직장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현실분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이 책이 인문학적 책은 남성보다도 여성들이 좀 7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아요. 낮은 이유가 보니까 이 책 관점이 약간 남성적으로 쓰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사보는 사람들이 남자들은 약간 지식적인 걸로 딱딱딱딱 절도 있게 들어가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고 여성분들은 약간 감정이나 뭔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책들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실 언어를 살펴보면 현실 언어는 또 다르게 20대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20대가 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에 왜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대에서 이 책을 좀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도 이 책은 또 남성부에서는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대는 없나. 이 책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2015년도에도 계속 베스트셀러 3위에서 10위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책이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가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충족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타는 알고는 싶은데 솔직히 이 철학이라는 분야도 반대하고 뭐 종교, 뭐 예술 다 반대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책이 간단한 줄기만 딱딱 나타내면서 아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아 이것만 보면 되겠구나, 숲을 좀 보여준다는 느낌이 강해서 충족해준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인문학적 스낵컬처라고 요즘에 그런 쉽게 읽을 수 있는 거, 인문학 하면 우리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스낵을 먹는 문화처럼 이 세대에 딱 맞아 들어가는 컨셉이었던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흐름이 엑기스만 쏙 뽑아놨습니다. 물론 그 채사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들이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쏙쏙 뽑아놨던 것들이 있어서 솔직히 지금 세대들이나 그 앞전 세대도 우리가 선택의 결정자였잖아. 너무 많은 정보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지식이 옳은 거 뭐 이런 것보다도 이게 내가 먼저 습득해야 되고 좀 다음 순위로 넘어가야 되는 우선순위 차이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명료함을 딱딱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탁탁 던져주는 것들이 쏙쏙 들어와서 그런 거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요거를 약간 모아놓은 게 엘더프의 ERG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자아실현의 욕구와 존경의 욕구를 성장 욕구라고 보고 애정 소속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관계 욕구, 생리적 욕구를 존재 욕구라고 보거든요. 이걸 제가 지대 논력을 약간 넣어봤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지식을 토대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공헌을 함으로써 충족된 욕구. 우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가 누구들도 알고 싶어해요. 다른 사람과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한테 내가 좀 울리지 않고 조금 내가 조금 좀 더 우위에 서 있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알고 싶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 나비에서도 그렇듯이 우리가 배워가지고 남을 주자. 내가 좀 더 배워서 저 사람한테 나눠주고 싶다는 욕구가 우리들한테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적었고 관계 욕구는 우리가 이게 최 사장이 이 서문에 보면 이 책을 지은 이유가 공통 분모를 마련하기 위해서요. 내가 지금 뭐 선배님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사실 우리가 학연이나 진연이나 이런 걸 따져 보잖아요. 그게 우리가 얘기할 건덕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그 건덕지들이 약간 연결되지 않으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공통 분모 우리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얘기를 나누기 쉽고 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서 조금 더 갈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최 사장이 보면 어른들의 대화놀이, 지적인 대화놀이를 좀 가능하게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고 나 그거 아는데 그거 조금 더 내가 깊이 있게 안다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약간의 밑바탕만 있으면 좀 더 얘기가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애정과 소속의 욕구, 관계 욕구라고 제가 연결해봤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생리적 욕구가 솔직히 기본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욕구들인데 안전의 욕구랑 약간 연결해서 우리는 사실 소속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육아하는 엄마들이 제일 불안한 이유가 소속감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소속돼서 거기만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반겨준다. 그 사람들이 항상 나에게 전화를 해주고 좀 챙겨준다. 이런 소속감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런 무리에서 소외되지 않는 욕구가 우리가 기본 지식이 있으면 그 무리가 독서 모임이라든지 어떤 모임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 취미와 관심사에 의해서. 그렇게 모여지면서 그 무리에서 소외되지 않고 싶은 욕구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이 책이 그래서 인기가 있다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 책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통, 그 다음에 교양인, 우리는 전부 다 교양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인문학을 봤는데 사실 인문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간을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인간을 알고 싶어 하고 교양적인 전반적인 지식을 가져가지고 이
약간의 교양인이 되어서 이 사람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싶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 경우에 가는 것도 너와 내가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공통점으로 같이 살아가고 싶다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 소통이란 무엇일까? 보니까 전문 지식은 아니더라도 나이와 연령대를 떠난 누군가의 대화의 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세대별로 사실 소통이 안 돼요. 근데 이 책에서 최 사장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기본 지식이 어르신이든지 뭐 저희 나이대라든지 아니면 어린 친구들하고도 공통된 부모가 있으면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외국에 가면 이게 독서 모임이 있어도 나이를 물어보지 않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독서 모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나이를 따지고 뭐 직장을 따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책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통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고 상대방이 얘기를 결정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에 약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대부분이 X세대죠. X세대는 1968년 전후에 베이비붐 세대였어요. 제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고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 그리고 Y세대는 80년대 중반부터 밀레니엄 세대인데 베이비붐 세대가 이뤄놓은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었고 지금 세대가 제일 문제인데 Z세대라고 합니다. Z세대가 어떻는지는 이제 디지털 원주민인데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그 기계를 가지고 살아왔고 디지털 기계가 없으면 이제 뭔가를 하지 못하는 불안해하는 이런 세대인데 사실 X세대나 Y세대나 Y세대는 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X세대와 Z세대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Z세대는 꼰대라고 하면서 X세대들을 나쁘게 얘기하고 X세대는 Z세대를 너희들은 책 같은 거 읽지 않고 뭔가 가벼워 보인다는 느낌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카스 광고 중에 Z세대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 같은 광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이게 소리가 참 보신 분들 있으시죠? 사실 스케이트보드하고 뭐 게임하고 이런 게 무슨 직업이야, 그 취미지라고 X세대들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옛날에 생각했었거든요. 게임을 좋아하긴 해서 한때 하긴 했었지만 게임이 어떻게 직업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Z세대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 일이라는 게 한정된 프레임 속에 들어있지 않다. X세대는 우리가 아는 직업들은 전부 다 한정된 프레임 속에서 이렇게 이런 과를 나오면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는데 Z세대들은 자기들이 일을 창조하는 거죠. 이 보드 타는 게 내 취미지만 내가 좋아하니까 재미가 끼어있으니까 나는 이거 하겠다. 이게 내 돈과 연결돼서 내 직업이 된다. 근데 이게 무시를 하는데 연봉 까볼까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직설적인 거죠. 직설적으로 네가 그렇게 잘나서 얘기를 해도 당장 본 수입은 너랑 나랑 다르다. 내가 훨씬 낫다라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세대더라고요. 이런 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공통 분모를 가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지식은 사실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 있는 기본적인 지식에서 연결되고 확장돼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사고방식을 만드는 건 맞지만 이 공통된 기본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거기서 연결된 다른 그 키워드나 이런 걸 찾아가는 거 그런 게 소통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너는 그렇게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넣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키워드로 삼은 두 번째가 교양이란 무엇인가였는데 사실 요즘 교양이라고 하면 매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테이블에서 밥을 먹을 때 나이프는 뭐 어떻게 넣고 막 이런 걸 교양이라고 옛날에 많이 배워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요즘 교양은 리버럴 아츠라고 이제 2016년도에 대한무역 무슨 이렇게 조사하는 데서 보니까 거기서 12개의 뭐 키워드로 뽑은 게 리버럴 아츠였거든요. 리버럴 아츠가 이제 아츠라고 하면 우리가 예술이라고 따지기 좋은데 사랑의 기술이랑 거기도 보면 아츠라는 영어를 쓰일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랑 육가나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거거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있지만 어느 분야에서든 내가 뭐 의사를 만났다. 근데 의사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아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아플 때 뭘 하고 뭐 아플 때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양인은 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우리 나비 그 선배님들도 많은 걸 알고 계시고 같이 얘기하는 교양인이긴 하지만 사실 잘 모르잖아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인정하는 교양인은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봤어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다들 아시는 유시민 어느 분야에 대해서든 얘기를 나눠도 얘기가 되는. 그 다음에 김어준 뭐 호불호가 조금 있으신데 그래도 어느 분야에서는 자기가 알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정여울이라고 이제 이분도 처음에는 그냥 작가분이셨는데 점점 이걸 확장해가지고 가시는 분이셔서 지금 어느 분야에서든 다 얘기를 하시는 분 같고요. 그 다음에 강준만 교수님은 옛날에 인물과 사상이라는 지금도 나오고 있는 이게 잡지를 하시는 분인데 진보주의 약간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약간 호불호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약간 교양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좀 리버럴 아트가 사실 잘못 좀 들어왔어요. 스티븐 잡스가 애플은 언제나 리버럴 아트와 테크놀로지가 교차하는 지점에 존재해 왔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기사에 번역이 되면서 애플은 그 인문학이랑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존재해 왔다라고 잘못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인문학과 교양은 사실 좀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리버럴 아트가 인간의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폭넓은 기초적 학문과 교양입니다. 이게 예전에 철학에서 보면 7자유국가라고 해가지고 그것들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저 왔던 게 점점 확장돼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21세기에는 그 모티브 에들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시카고 대학의 허친스 플랜이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친스가 항균주의 철학자인데 이분이 허친스라는 그 시카고 대학을 지으면서 모티브 에들러랑 같이 해가지고 독서 교육이란 무엇인가 보면 에들러가 지었거든요. 그 심리학자고 보통 에들러라고 하면 심리학자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분 말고 그분이 이제 두 분이서 같이 해서 100대의 위대한 저자라는 책을 해서 그 학교 학생들이 그 책을 읽고 졸업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겪은 아이들이 그냥 일반 지식을 그 주입식으로 배우는 아이들보다 사고를 더 확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리버럴 아트는 혼자 힘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확장함으로써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무경계, 무장래, 행당적 공통점, 즉 장래의 상하구별이 없으며 어떠한 규모에도 절대적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말에서도 절대신이나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한풀 꺾어서 의심하고 질문하고 이게 절대적이 아니라는 걸 항상 생각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버럴 아트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때 우리 인기 있었던 세인트 존슨의 뭐 100대 고전 뭐 이 책이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책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 철학자가 누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소크라테스가 있고 소크라테스가 뭘 주장했고 이디아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책 속에 어떻게 숨어있고 그 책 속의 행간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발견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리버럴 아트가 스티븐 잡스를 비롯해서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이유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교양이란 책이든 사람이든 초현실적인 그 무엇이든 대상을 마주하고 대화 소통하며 배운 어떤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체화하고 발화하며 나누는 것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우리가 책을 읽고 나면 사실 읽고 나서는 읽었을 때는 여기 감동도 받았고 이 책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 읽고 나서 책을 덮으면 사실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안 나는데 이거를 체화를 하려면 우리가 그거를 글로 적어봐야 돼요. 무조건 적어봐야 돼요. 적어보고 내 생각을 적어보고 그걸 나만의 언어로 적어내서 내가 말을 할 때도 그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만 그게 체화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고 책만 보고 나면 나 오늘 책 다 읽었어. 이 책 읽었지. 이 책 읽었지. 이런 책만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을 1000권을 읽었다, 뭐 100권을 읽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우리한테서 남는 건 없어요. 근데 물론 그 속에서 내가 중간중간에 행간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있으면 그 그룹들 줄기는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돼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줄 때 잘 못하게 되는 게
그렇게 써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교양이라는 건 이런 것들을 해서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세대를 초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양이라는 것은 누가 떠먹여주는 지식이 아닌 스스로 사고하고 느끼면서 얻는 진정한 지성이며 지혜이다. 제가 처음에 지대면역을 봤을 때 이게 그냥 떠먹여주는 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보면서 아는 척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책으로 연결 확장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배워서 내 걸로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주기는 하지만 물고기를 이제 낚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진짜 교육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 그냥 떠먹여주는 거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는 요것처럼 그 지대여의 그 중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주는 거죠. 철학에는 이게 있으니까 이걸 좀 알아가거라. 과학에는 이 정도는 알아가거라. 근데 대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소설이나 고전을 읽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낚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 대화를 읽는 넓고 얇은 지식이란 종이 동물원이라는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이 책을 요즘에 좀 좋아하거든요. 이게 단편책인데 작년부터 제가 중간중간 계속 읽고 얘기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켄 리우라는 작가는 프로그래밍이었어요.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스쿨을 가서 변호사가 되었다가 이제 변호사 일을 하면서 밤에는 글을 쓰시는 분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리버럴 아츠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외국 교육의 그 집합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지대인처럼 이 주입식 교육만 받고 아는 척만 해가지고는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변호사 때도 이 책에 보면 어머니에 대한 얘기, SF, 과학, 예술, 모든 분야를 다 막나르면서 글을 쓰거든요. 이런 게 다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적 대화는 저 책의 기본적인 동부모를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책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책이 진짜 떠먹여주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발췌해서 발화할 수 있고 체화해서 발화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영화로는 많이 봤지만 솔직히 반지의 제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들은 잘 없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지은 존 돌킨도 보면 유명한 언어학자거든요. 외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기로 권유해요. 왜냐면 그분이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 쓸 것도 틀릴 뿐더러와 그 이분법적 사고가 그 당시에 많았었는데, 이분이 간달프라는 사람을 드러내면서 이분법적 사고에서 해석 문제를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법적 사고를 좀 초월해서 다른 것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세계관 자체를 이렇게 뚫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 처음에 그냥 그 책을 그걸 봤을 때는 우리가 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영화 내용이 이렇구나, 내용이 그런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진행 영역을 보고 그 책을 봤을 때는 저거는 철학적인 부분이고 저게 예술지 약간 가미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철학 한 분야를 딱 보고 철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서 생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 싶으면 저 철학에서 저 누구의 사상을 좀 들여왔겠구나, 저거는 어떤 걸 했구나 연결해서 확정을 할 수 있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책을 찾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였고, 이분이 원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즐거움, 공부하는 즐거움,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렇게 책 읽는 즐거움,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껴보는 거죠. 우리가 책을 읽으면 1페이지부터 마지막 300페이지까지 쭉 읽고 다 읽었다가 아니고, 그 책을 보면서 뛰어다니면서 놀 줄 아는 재미가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책을 보면서 예술 분야, 이 책은 약간 예술이랑 연결되는 것 같다, 예전에 내가 읽었던 어떤 책이랑 연결되는 것 같다 싶으면 그걸 좀 찾아봐서 연결해보고, 이렇게 뛰어놀면서 재미있게 책을 읽고 나 이 책 다 읽었구나, 그러면 이 책을 어떻게 했지 내 언어로, 물론 이 책을 요약한 건 아니에요. 요약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책에서 느낀 점을 그대로 적어보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적 탐구의 이 한겨레에서 노명우 아주대학교 교수가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 책이 여러 전문가들은 사실 별로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 책이 주는 다른 부정적인 것들은 솔직히 비하하려고 하는 것들이라서 제가 좀 패스했고요. 이분의 얘기는
지적 탐구의 입구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환영할 만한 책이지만 여기가 정착점이 된다면 서글플 것 같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만 읽고 아는 척 하면서 나 이 정도 안다고 끝을 해서 절단내고 하면은 이 책이 문제가 되지만 내가 이 책으로 인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른 걸 알아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엄청 크다는 거죠. 그 선택의 목은 독자에게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사람도 물론 이 책의 처음을 쓸 때 이 책이 나왔을 때 이 책이 주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출판사에서 기획을 할 때도. 그렇지만 이 선택의 몫은 독자들에게 돌리겠고 독자들이 그걸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멈추고 안주하는 지식, 얇은 지식으로 아는 척하는 삶이 아니라 이 줄기와 흐름을 뼈대 참아 살을 붙여가는 깨알 즐거움. 저자도 분명히 느낀 책 읽는 즐거움, 공부하는 즐거움을 독자들도 느껴보았으면 좋겠다. 이 책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했고 최사장도 이걸 원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스스로 알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디테치먼트라고 이제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음악이 나옵니다. Everywhere, all the time. So what is ubiquitous assimilation? Always absorbing everything everywhere all the time. Oh, not George. How are you to imagine anything if the images are always provided for you? Who here read 1984 last year? Good. Having two opposing beliefs at once. Believing that the truth. To deliberately believe in lies while knowing they're false. Examples of this in everyday life. Oh, I need to be pretty to be happy. I need surgery to be pretty. I need to be thin, famous, fashionable. I'm a young man. Today, I'm being told that women are whores, bitches, things to be screwed. People. Shit on. Shamed. This is a marketing holocaust. 24 hours a day, for the rest of our lives, the powers that be are hard at work, dumbing us to death. So, to defend ourselves and fight against assimilating this dullness into our thought processes, we must learn to read, to stimulate our own imagination, to cultivate our own consciousness, our own belief systems. We all need these skills to defend, preserve our own lives.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책을 읽어 이 부분이 솔직히 우리한테 강렬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미디어 우리가 애들이 보면 유튜브나 그 휴대폰이나 미디어 방송에서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미디어나 유튜브에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이런 기본적인 걸 가르쳐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정말 중요한 게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정말 말로 하는 것보다도 이런 책들을 줘서 뭐 일을 하면 좀 아는 척 할 수 있다 이런 것보다 먹힐 수 있는 게 이런 내용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책을 읽으면서 우리 솔직히 어른들이지만 우리도 행간사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알아내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헤르만 헤세입니다. 요즘 방탄소년단 때문에
하시더라고요. 데뷔한 책 때문에.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명작들을 자유롭게 선정하여 일과 후 그것에 몰입함으로써 인간이 생각하고 추구한 것들의 너비와 깊이를 깨닫고 인류의 삶과 심장의 소리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책에서도 신비까지 나오잖아요. 우리가 결국 지향해야 될 것들은 개인의 삶과 개인의 삶에 너머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전체가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함께 가는 것, 이런 것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무엘 베켓에 대해 고도를 기다리면 좋아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그 디디랑 그 둘이서 뭔가 기다리고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고도라고 하는데 고도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린 늘 이렇게 뭔가를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구나. 우리도 알아나가면서 실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단 하나 확실한 게 있지. 그건 고도가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기다리시는 고도는 무엇인지 궁금한데 저는 솔직히 진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선배님들이 찾고 있는 또 기다리는 고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무언가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누구일까요? 알고 있는 지식에 안주하며 머무르지 않고 끝없이 도전하시고 일상을 책과 함께 타인과의 소통 안에서도 삶을 연결하고 확장해나는 나비 선배님들을 제가 항상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점점점 확장해서 소설을 좀 더 많이 읽고 소설 속에서 우리가 이런 배우 지리열화 속 이런 인문학적 기본 소양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캐치해낼 수 있는 나비 선배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즐기는 시간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